잔인한 인간 정복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 하나 있다. 전사에서 시작해 왕으로 신화의 주인공이 된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런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었죠. 무자비한 엄마에게서 태어나 신과 관계를 맺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위대한 철학자에게 교육을 받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죠. 패권주의자인 아버지에게 자극받았다. 칼을 뽑을 때마다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는 14살에 마케도니아 전사가 됐고 18에 장군이 됐고 20살에 왕위에 올라서 4만 대군을 진두지휘했다. 그의 얘기는 신화로 남아 오늘날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0년) 전 이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라고 평가되는 한 남자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스 북부 펠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의 유적지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은 22,000마일에 달하는 광활한 대륙을 정복함으로써 세계 정복의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그의 제국은 그리스와 터키, 레바논, 이집트,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자신은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32살에 생을 마감했죠. 그 후 알렉산더는 수세기 동안 역사학자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광활한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는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지 몇백 년 후 4명의 고대 역사가들이 남긴 자료에 기인한 것이다. 전설적인 전사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병사들의 일기를 바탕으로 알렉산더의 얘기를 기록한 고대 역사가들은 그리스의 역사가 에리안, 시칠리아의 다이오드로스, 로마의 카시오스 루파스, 그리고 알렉산더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그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그리스의 철학가 플루타크였다. 초상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땐 무엇보다 얼굴과 눈동자를 표현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몸의 다른 부분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 활동을 반영하는 여러 행동들을 분석하는 게 저의 일이죠. 32살의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인류 역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인물로 남았다. 기원전 356년 알렉산더가 태어났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마케도니아에서 필립 2세는 그리스인들이 열등민족이라고 얕보는 사람들을 통치했다. 당시 고대인들은 마케도니아인들이 거의 읽고 쓸 줄도 모르고 야비하고 천박한 데다 아테네인들의 수준 높은 문화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처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마케도니아엔 금광이 많았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나라였다. 필립 2세는 적극적으로 자원을 개발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하고 훈련시켜 마케도니아 군을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로 키웠다. 필립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마케도니아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혼란한 마케도니아 왕국은 금광 덕분에 체제를 갖춘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엔 정열이 있게 마련이다. 기원전 357년 필립은 26세 나이로 그리스 북서부 에피루스 출신의 여성 올림피아스와 열렬한 사랑에 빠졌다. 필립은 올림피아스에게 간곡히 청혼했고 올림피아스도 흔쾌히 승낙했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는 전쟁에 출정할 때마다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워낙 여자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결혼을 통해서 적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외교적으로도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필립은 올림피아스의 아름다움에 홀딱 빠져 있었다. 그러나 올림피아스에게 무자비한 면이 있고 신비교에 심취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올림피아스는 성격이 불같았고 에피루스의 공주답게 정치와 종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은 그녀의 아들 알렉산더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알렉산더의 왕위 계승 문제에 관한 한 올림피아스는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했어요. 올림피아스와 결혼한 필립 2세는 전쟁보다도 더 끔찍하고 등골이 오싹한 일을 겪었다. 결혼식 전날 밤 신부는 자궁의 벼락을 맞는 꿈을 꾸었고 필립은 아내의 자궁을 봉하는 꿈을 꾸었죠. 그 위에 사자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필립은 우연히 올림피아스가 뱀과 함께 잠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올림피아스에 대한 필립의 사랑이 식었고 그때부터 필립은 올림피아스와는 여간해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신과 관계를 맺은 올림피아스가 자신에게 마법을 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필립 2세와 올림피아스의 관계는 점점 악화됐다. 필립은 올림피아스가 뱀과 한 침대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때부터 필립은 몹시 걱정했다.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가 뱀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내려온다고 전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는 올림피아스의 뱃속에 있는 나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아니면 제우스의 아이인지 밝히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다. 기원전 4세기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이 지역은 고대 그리스 시대 상업과 운동 경기의 중심지였다. 현재 코린트만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한 델포이 유적지엔 신전의 웅대함을 증명하는 거대한 기둥들이 우뚝 솟아있다. 기원전 356년 알렉산더가 태어나기 몇 달 전 필립 2세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지 아니면 신의 아들인지 밝히기 위해서 델포이 신전을 찾았다. 필립 왕은 사자를 델포이에 보내 그가 목격한 장면에 대해서 신탁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신탁의 내용은 알렉산더가 신의 아들임을 직접적으로 암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우스 신을 섬기라는 것이었죠. 또 올림피아스가 뱀과 함께 있는 걸 엿봤기 때문에 조만간 시력을 잃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2년 뒤 신탁의 내용대로 필립은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고대의 역사가들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필립 2세가 열쇠 구멍을 통해서 몰래 엿봤더니 아내 올림피아스가 거대한 아나콘다와 함께 있더라는 얘기는 중심을 벗어난 이야기죠. 신의 아들이든 인간의 아들이든 기원전 356년 여름 올림피아스가 낳은 아들은 그의 조국과 가족 그리고 자신에게 승리의 영광과 함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다 주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해인 기원전 356년 필립 2세의 군대는 영토 확장 정책에 따라 한창 교전 중이었다.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역에선 두 도시가 발달했다. 가장 발달한 도시는 현재 버기나로 불리는 에이지였다. 이곳은 최초의 마케도니아 수도로서 현재까지 종교와 정치, 예술의 중심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대한 유적지엔 대규모 축하 행사와 각종 공연을 비롯해서 운동 경기가 벌어지던 야외 극장의 흔적을 볼 수 있다. 4세기경 마케도니아의 수도 펠라는 필립 2세의 고향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펠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왕족의 특권을 누렸지만 결코 버릇없는 부잣집 아들은 아니었다. 세계를 향한 알렉산더의 야망과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알렉산더는 어릴 때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호모였고 머리맡엔 항상 호모의 시집이 놓여 있었죠. 그는 마케도니아 귀족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각종 운동뿐만 아니라 군사훈련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가 13살 때 필립 2세는 아들의 지혜가 자신의 용기를 능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테살리아 사람인 필로니쿠스가 필립 2세에게 뷰세팔루스라고 하는 말을 가져와서 13탤런트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너무 거칠고 다루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필립 2세는 말을 어서 데려가라고 명령했죠. 그러나 이 옆에서 지켜보던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을 거절하다니 얼마나 불쌍한 말인가. 말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겁에 질려있다는 걸 알아챈 알렉산더는 호비를 잡고 말이 태양을 향해 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말 등에 올라탔죠. 발로 말의 옆구리를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도 말은 달리기 시작했죠. 깜짝 놀란 필립 2세와 그의 친구들은 알렉산더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그 모습을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필립 2세는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 야망을 펼치기엔 마케도니아가 너무 작다. 더 큰 왕국을 찾아라. 그 후 부세팔루스는 알렉산더가 가장 아끼는 말이 됐고 알렉산더는 부세팔루스를 타고 정복 전쟁에 나섰다. 아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필립 왕은 마케도니아 왕궁에 있는 가정교사만으로는 알렉산더의 지적인 능력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는 새로운 선생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손꼽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와서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미에자에 있는 림프의 성소입니다. 전설적인 마이더스 왕의 정원이죠. 여기에 있는 시내와 동굴, 그늘진 산책길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자연의 신 림프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이죠. 어린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우기 위해서 매일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방면에 뛰어난 철학자였죠. 그는 윤리학을 비롯해서 정치, 음악, 의학, 발생학, 천문학, 식물학, 해부학, 역사학, 형이상학, 동물학, 수사학, 시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적 호기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에게 억측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상황을 다르게 한 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을 분석하게끔 했습니다. 타고난 영재를 천재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었죠. 사춘기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귀족의 아들 헤피션을 만났다. 헤피션은 알렉산더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 많은 역사가들은 둘이 친구 이상의 관계였다고 믿는다. 알렉산더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필립 2세와 올림피아스는 알렉산더가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기니스, 즉 동성연애자가 될까봐 몹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2세와 올림피아스는 알렉산더에게 성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고급 매춘부들을 데려와서 알렉산더에게 여자와 성에 대해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만약 턱수염도 덥수룩한 데다가 굉장히 남자답고 군사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엄청난 술고래에 정말 사내 중에 사내다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에게 약간 여성적인 면이 있고 단짝 친구 해피션과 평생 절친한 친구로 지냈다면 단순히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게 편안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란 인물에 대해 알면 알수록 흥미롭습니다. 알렉산더는 여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대신 전쟁터에서 많은 병사들과 함께 전략 짜는 일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좀 잔인하게 말한다면 알렉산더에겐 더 많은 적군을 죽이기 위해 전략을 짜는 일이 여자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흥분된 일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철학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전사로서의 육감,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화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탄생했다. 그는 곧 전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부자 관계에 금이 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기원전 340년 마케도니아의 왕이자 16살 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원정을 떠났다. 그의 목표는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필립이 자주 쓰는 전술은 창병을 네모꼴로 배치하는 것이었다. 당시 고도로 훈련받은 군인들이 촘촘하게 붙어서서 기다란 창을 들고 전진하는 것만큼 위협적인 전쟁 무기는 없었다. 필립 2세는 그리스의 전통적인 전략에서 힌트를 얻었다. 필립 2세의 전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먼저 보병의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각각의 보병들이 아주 기다란 창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4m에서 5m에 달하는 기다란 창을 들고 전진했습니다. 창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최대한 창 끝을 잡고 창을 들어 올렸죠. 물론 전쟁터에서 5m에 달하는 기다란 창을 들고 움직이려면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창병을 네모꼴로 배치한 마케도니아 군대는 말 그대로 위협적이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방에 틈이 없었으니까요. 마케도니아의 대규모 창병 부대가 돌격해 들어오면 손에 쥔 방패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때문에 기다란 창을 든 마케도니아 최정예 부대는 어디를 가든 적군의 저항 없이 앞으로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16살이 됐을 때 필립 2세는 그리스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승전보를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필립 2세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유명한 도시들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알렉산더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죠. 내 아버지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이죠. 알렉산더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왕국을 지배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투쟁의 삶을 택했고 끝없는 야망을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기원전 339년
고대 마케도니아의 수도 에이지에서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립 2세가 이룩한 공적을 살펴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알렉산더가 전쟁에 출정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필립 2세가 원정을 떠나고 없는 동안 알렉산더는 아버지 대신 페르시아 대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알렉산더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죠. 그들은 필립 2세도 빈틈없는 사람이지만은 야망에 불타고 모험을 즐기는 알렉산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필립 2세에게도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야망이 있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적군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바로 테베와 아테네 연합군이었다. 특히 그들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테베의 신성한 군대로 알려진 그들은 150상의 동성애 커플로 이루어진 군대였다. 그들은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후퇴하는 법이 없으며 죽을 때까지 싸웠다. 게다가 테베와 아테네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페르시아로부터 무기와 군대,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페르시아 왕은 필립 2세가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한 뒤 페르시아를 넘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필립 2세는 수십 년 동안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정치에 간섭한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다. 페르시아 왕은 테베와 아테네 군대가 필립의 야망을 꺾어주길 기대했다. 그리스 중심부에 있는 케로니아에서 양 진영의 막판 대결이 벌어졌다. 케로니아 전투에서 패배하면 필립 2세는 정복 전쟁의 꿈을 버려야 했지만 승리하면 마케도니아의 군대를 아시아까지 출정시킬 수 있었다. 기원전 338년 8월 케로니아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알렉산더는 18살이었다. 필립 2세는 아들 알렉산더에게 마케도니아 군대의 지휘권을 맡길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는 알렉산더에게 기병대의 지휘권을 맡겼다. 2,000명에 달하는 마케도니아 기병대는 항상 필립 2세의 군대 좌측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고대의 역사가 다이오드루스는 케로니아 전투에서부터 알렉산더의 생애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군대가 배치됐고 필립 2세는 어린 나이에도 용맹스럽고 행동이 날쌘 알렉산더에게 측면을 맡겼습니다. 그 옆에 가장 노련한 장군들을 배치하고 자신은 맨 앞에서 정예의 부대를 진두지휘했죠. 각각의 부대는 필요에 따라 배치됐습니다. 적군은 국적에 따라 테베와 아테네 두 그룹으로 나뉘었고 아테네군이 테베군을 지휘했습니다. 여기서 케로니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필립 2세는 마케도니아에 창병 부대를 내세워 전투를 시작했죠. 그들은 좌측의 아테네군과 격돌했습니다. 갑자기 후퇴하라는 신호가 떨어졌고 창병 부대는 대열에 흐트러짐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이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테네 연합군은 전쟁터를 가로질러 후퇴하는 마케도니아 군대를 향해 전진했고 경험 많은 테베군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결국 그것은 실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알렉산더가 테베군과 연합군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기병대는 틈이 벌어지길 기다렸다가 그 사이로 돌격해 들어갔죠. 그는 테베군을 포위하고 연합군의 측면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하고 있던 마케도니아 창병부대가 아테네 군대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테네군을 닥치는 대로 베어 죽였고
2,000명에 달하는 아테네군을 굴복시켰죠. 알렉산더에게 포위된 테베군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 처참하게 살해됐습니다. 기원전 338년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끝난 뒤 캐로니아 벌판은 시체로 가득했다. 필립 2세는 아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했다. 전투에서 희생된 테베군은 이 사자상 아래에 묻혔고 아테네군의 시체는 모두 화장됐습니다. 캐로니아 전투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전투였죠. 최정예 기병부대를 지휘한 알렉산더는 탁월한 전투 능력을 인정받았고, 필립 2세는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 국가 대부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관대한 정책을 펴서 그리스의 평화를 정착시켰고, 알렉산더는 아테네 병사들의 유해를 들고 아테네로 가서 평화 협상을 벌였죠. 그러나 부자 관계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긴 이후 필립 2세는 알렉산더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캐로니아 전투 이후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마케도니아 왕조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차 둘의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펼쳐졌고 부자 관계는 증오와 불신의 관계로 변했다.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는 그리스 대부분의 지역을 통치했다. 알렉산더가 탁월한 전술로 아테네군을 물리치고 캐로니아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어냈다.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새로운 리더십의 경의를 표했다. 알렉산더는 18살 때 왕위 계승자의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자연스럽게 이곳 에이지에 있는 왕궁이 언젠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전쟁이 아닌 사랑 때문에 알렉산더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캐로니아 전투에서 압승을 거둔 지 몇 달 후 필립 2세는 또 다른 신부를 맞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마케도니아 귀족 집안 출신의 이제 갓 20살 된 클레오파트라였다. 요약하자면 중년을 훨씬 넘긴 필립 2세가 마케도니아 귀족 집안과 결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젊은 여자를 찾은 것입니다. 거의 50이 다 된 늙은 남자가 자기보다 무려 30살이나 아래인 젊은 아내를 맞이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필립 2세가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하자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누스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만약 마케도니아 귀족인 클레오파트라가 아들을 낳기라도 하면 장차 그 아이가 알렉산더를 대신해서 왕위 계승자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에피루스 출신이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순수 마케도니아 혈통이 아니었다. 어렸을 때부터 호모의 일리아드를 즐겨 읽으며 자란 알렉산더는 일리아드의 주인공 아킬레스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연스레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자식보다 나라 일이 먼저였던 아버지는 클레오파트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더 낳고 싶어 했습니다. 기원전 338년 가을 필립 2세와 클레오파트라의 결혼식 날 밤 가족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케도니아인들은 왕궁에서 광란의 술 파티를 벌이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필립 2세와 클레오파트라의 결혼식 후 전통적인 마케도니아의 결혼 피로연이 열렸고, 그곳에서 모든 남자들은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신부의 삼촌인 아탈로스가 왕위 계승자의 탄생을 기원하며 함께 축배를 들자고 했습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는 날 뭘로 보고 그러냐면서 아탈러스에게 술잔을 던졌죠. 필립 2세가 일어나 칼을 뽑아들고 방을 가로질러 아들에게 가려고 했지만은 워낙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버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럽을 건너 아시아 정복을 꿈꾸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는 테이블 하나도 건너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 사건 이후 18년 동안 쌓아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끝이 났다. 게다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군사협력 관계의 가능성 또한 완전히 물 건너갔다. 결혼식 사건 이후 알렉산더와 올림피아스는 추방됐습니다. 그러나 곧 필립 2세는 왕위 계승자와 유능한 군 지휘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렉산더를 설득해서 고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피아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화해를 했지만은 알렉산더가 왕이 되리라는 확신은 없었죠. 클레오파트라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필립이 오래 산다면 왕위는 마케도니아 순수 혈통을 지닌 배다른 형제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필립 2세와 알렉산더, 올림피아스 간의 불화는 좀처럼 화해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한 필립 2세는 마케도니아 왕국을 아시아까지 팽창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필립 2세는 먼저 아시아 서부 해안에 파메니오 장군이 이끄는 소규모 원정대를 보내 교두보를 확보하게 했다. 파메니오 장군은 필립 2세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필립 2세의 오른팔이었죠. 그는 필립 2세와 정치적으로도 의기투합했습니다. 게다가 파메니오 장군은 필립 2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으며 여러 전투를 통해 장군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필립 2세는 아시아로 원정을 떠나기 전에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기로 했다. 필립 2세는 델포이 신전에 사자를 보냈지만 그가 받은 대답은 애매모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황소에게 화환을 씌우고 제물을 바칠 준비를 하라는 신탁을 받은 필립 2세는 다리우스가 살해되어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죠. 그러나 신탁은 정반대의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곧바로 필립 2세는 정복 전쟁을 떠나기에 앞서 성대한 축제를 벌였죠. 그는 되도록 많은 그리스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음악 콘테스트를 계획하고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자신이 너그러운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었죠. 기원전 336년 10월 필립 2세는 고대의 수도 에이지에 있는 마케도니아 왕궁의 앞마당에서 성대한 축제를 벌였다. 이곳 에이지 왕궁 앞마당에 있는 극장에서 필립 2세와 알렉산더 그리고 수천 명의 마케도니아인들이 모여 신에게 바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축제였다. 그러나 왕의 근위병 포시니어스는 예외였다. 고대의 역사가 다이오드루스에 따르면 필립 2세는 포시니어스의 아름다움 때문에 포시니어스를 사랑했다. 그러나 필립 2세가 다른 젊은 청년에게 반하자 포시니어스는 졸렬하게 행동했다. 그는 젊은 청년이 양성의 자라고 비난했고 이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그는 만취할 때까지 와인을 들이켰고 무의식 중에 술 취한 왕의 마부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후에 포시니어스가 필립 2세에게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불평했지만 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화가 난 포시니어스는 필립 2세에게 다가가 그를 칼로 찌르고 도망간다. 그러나 그는 다른 근위병들에게 잡혀 살해됐다.
알렉산더는 재빨리 아버지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기원전 336년 필립 2세는 세상을 떠났다. 즉시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주장이 일었다. 아들 알렉산더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필립 2세의 아내 올림피아스가 연루된 것일까? 알렉산더가 직접 암살 계획을 세웠을까? 암살 음모에 대해서 조사해보기에 앞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과연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더를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까? 기원전 336년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자신의 근위병에게 암살됐다. 그러나 현대의 암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암살자의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필립 2세의 암살자인 근위병 포시니어스가 알렉산더의 친구들에게 쫓기다 살해됐기 때문에 포시니어스의 자백을 받아내기 불가능해지자 암살자의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주장이 일었습니다. 즉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올림피아스와 알렉산더를 의심했지만 진실을 밝혀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통에 따라 필립 2세의 시체는 화장됐다. 그의 유해와 그가 아끼던 소장품들은 무덤에 안치됐고 무덤은 몇 톤의 흙으로 덮였다. 고대 관습에 따르면 중요한 인물일수록 무덤의 높이가 더 높았다. 수세기 후 고고학자들이 마케도니아 고대 왕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리스의 버기나 지방에서 필립 2세의 무덤을 찾을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었다. 이곳은 필립 2세의 유해가 안치된 곳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멀지 않은 거대한 고분에 안치됐죠. 1977년 그리스 고고학자가 그의 무덤을 발굴할 때까지 무려 2000년 이상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필립 2세의 고분은 박물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버기나 박물관은 현대의 건축 기술로 탄생된 경이로움의 산물이다. 이곳엔 몇 개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이 효과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필립 2세의 매장실입니다. 처음 이곳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고고학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마케도니아 무덤이 발굴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면은 신전처럼 설계됐고 대리석으로 된 입구 옆에 2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입구의 위쪽 벽면은 왕족이 사냥하는 그림으로 채워졌죠. 필립 2세는 마케도니아 숲에서 사냥하는 사자나 수태지 같은 야생동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말을 타고 무기를 던지려고 하는 젊은이가 바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의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사건인데 그의 무덤에서 엄청난 보물이 발견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필립 2세의 유해는 금으로 된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 게다가 매장실 앞엔 금잎으로 된 왕관과 필립 2세가 직접 쓰던 갑옷, 헬멧, 방패까지 보관돼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시민들에게 자신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알렉산더는 약관의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됐습니다.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질투와 시샘을 한 몸에 받았죠. 마케도니아 시민들은 젊은 왕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포기하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은 단호하고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권력의 고삐를 장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정적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육 6개월도 안 돼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군을 이끌고 그리스의 패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 원정을 떠났다. 그는 또 한 번 병사들에게 탁월한 지휘력을 인정받았다. 올림피아스는 필립 2세의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겁에 질린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유일한 왕위 계승자가 됐다. 이제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그의 평생 목표인 페르시아 정복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에 앞서 알렉산더 또한 아버지 필립 2세처럼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기로 했다. 자신의 운명이 다리우스를 물리치고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는 운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기원전 335년 11월, 알렉산더는 자신이 직접 델포이 신전을 방문했다. 알렉산더가 델포이 신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때를 잘못 맞춰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겨울엔 신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절대 거절당하고 물러설 사람이 아닌 알렉산더는 곧장 신전 지하로 가서 우격다짐으로 여사제를 설득했고, 견디다 못한 여사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도 널 정복할 수 없다. 원하는 대답을 얻은 알렉산더는 예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며 되돌아갔습니다. 알렉산더가 신탁을 받기 위해 델포이 신전으로 갔다는 이 얘기에서 신화와 진실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의 뜻에 따르고자 했다. 앞으로 12년 동안 계속된 정복 전쟁을 시작할 중 알렉산더는 이미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알렉산더가 아시아 원정길에 오를 때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출생에 얽힌 놀라운 비밀을 밝히겠노라고 했다. 많은 역사가들은 올림피아스만이 대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과연 알렉산더가 진짜로 신의 아들이었을까? 잔인한 인간 정복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 하나 있다. 전사에서 시작해 왕으로 신화의 주인공이 된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런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었죠. 무자비한 엄마에게서 태어나
신과 관계를 맺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위대한 철학자에게 교육을 받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죠. 패권주의자인 아버지에게 자극받았다. 칼을 뽑을 때마다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는 14살에 마케도니아 전사가 됐고 18에 장군이 됐고 20살에 왕위에 올라서 4만 대군을 진두지휘했다. 그의 얘기는 신화로 남아 오늘날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0년) 전 이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라고 평가되는 한 남자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스 북부 펠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의 유적지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은 22,000마일에 달하는 광활한 대륙을 정복함으로써 세계 정복의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생각했죠. 그러나 마케도니아엔 금광이 많았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나라였다. 필립 2세는 적극적으로 자원을 개발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하고 훈련시켜 마케도니아 군을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로 키웠다. 필립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마케도니아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혼란한 마케도니아 왕국은 금광 덕분에 체제를 갖춘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엔 정열이 있게 마련이다. 기원전 357년 필립은 26세 나이로 그리스 북서부 에피루스 출신의 여성 올림피아스와 열렬한 사랑에 빠졌다. 필립은 올림피아스에게 간곡히 청혼했고 올림피아스도 흔쾌히 승낙했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그의 제국은 그리스와 터키, 레바논, 이집트,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자신은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32살에 생을 마감했죠. 그 후 알렉산더는 수세기 동안 역사학자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광활한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는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지 몇백 년 후 4명의 고대 역사가들이 남긴 자료에 기인한 것이다. 전설적인 전사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병사들의 일기를 바탕으로 알렉산더의 얘기를 기록한 고대 역사가들은 그리스의 역사가 에리안, 시칠리아의 다이오드로스, 로마의 카시오스 루파스, 그리고 알렉산더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그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그리스의 철학가 플루타크였다. 초상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땐 무엇보다 얼굴과 눈동자를 표현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몸의 다른 부분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 활동을 반영하는 여러 행동들을 분석하는 게 저의 일이죠. 32살의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인류 역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인물로 남았다. 기원전 356년 알렉산더가 태어났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마케도니아에서 필립 2세는 그리스인들이 열등민족이라고 얕보는 사람들을 통치했다. 당시 고대인들은 마케도니아인들이 거의 읽고 쓸 줄도 모르고 야비하고 천박한 데다 아테네인들의 수준 높은 문화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처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